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11-27위 FA 챔피언스리그 FC 코펜하겐 카이라트. 이 경기는 단순한 전술 맞대결을 넘어 장거리 원정에 따른 피로와 압박 강도 차이에서부터 경기 리듬이 갈리는 매치업이다. 코펜하겐은 옐료누시와 아슈리를 양쪽에 두고 초반부터 사이드 라인 가까이까지 라인을 끌어올리며 상대 풀백과 수미를 동시에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클램은 수비 라인 앞에서 공을 한 번씩 거치며 템포를 조절하고 좌우 전환 패스로 카이라트의 수비 블록을 흔들어 놓은 뒤 박스 안 크로스를 반복하는 그림을 만들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펜하겐은 중원에서의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 한 세컨볼을 선점해 두 번째, 세 번째 파도 공격으로 연결하면서 슈팅 볼륨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다. 반면 카이라트 알마티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컨디션 부담을 안고 코펜하겐 원정에 나서는 만큼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기보다는 블록을 낮추고 버티는 쪽에 더 가까운 접근을 할 것이다. 호르지뉴를 향한 직선적인 패스와 그로미코의 전진 패스로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탈압박 과정에서의 실수 한두 번이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카자흐스탄 리그에서 경험하는 평균적인 압박 강도와 템포보다 챔피언스 리그 예선 단계의 코펜하겐 원정은 훨씬 빠르고 빡센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카이라트가 초반부터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경기를 만들기보다는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 찬스를 몇 번이라도 뽑아내는 쪽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피로도와 라인 유지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박스 앞 공간이 열릴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코펜하겐은 이런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에는 강한 압박과 높은 템포로 상대를 눌러 선제골을 노리고 이후에는 점유율을 활용해 경기 속도를 조절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려 할 것이다. 카이라트 입장에서는 세트피스나 호르지뉴의 개인 기량으로 한 번 정도는 찬스를 만들 여지가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90분 내내 상대 압박을 안정적으로 견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술 완성도만 놓고 보면 코펜하겐의 4-4-2 블록이 더 조직적이고 양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하프 스페이스까지 활용하는 공격 패턴이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 홈 경기라는 환경과 이동거리, 회복 시간까지 모두 합쳐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코펜하겐 쪽으로 경기 흐름이 자연스럽게 기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압박 강도, 장거리 원정 피로, 빌드업 안정감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모두 코펜하겐이 우위를 점하고 들어가는 승부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코펜하겐이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주도권을 잡고 그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한판이다. 핵심 포인트. 코펜하겐은 옐료누시 아슈리 클램 조합을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 중원 템포 조절까지 구조적으로 정돈된 팀이다. 카이라트 알마티는 호르지뉴 쪽으로 공격 패턴이 쏠려 있고 장거리 원정과 강한 압박 환경에서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 카자흐스탄에서 덴마크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이동과 압박 강도 차이까지 감안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코펜하겐 쪽으로 경기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크다. 전술 완성도와 장거리 원정 피로, 압박 강도 차이를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코펜하겐이 흐름을 선점하고 승부를 끊어낼 타이밍에 가깝다. 2.11-27위 FA 챔피언스리그 파포스 FC AS 모나코.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세컨드 라인 수비와 하프 스페이스 관리 능력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파포스는 앤더슨 실바의 피지컬과 오르샤의 역습 위협, 드라고 미르의 전방 지향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격에서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팀이지만 수비 조직의 안정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더블 볼란치 라인이 수비수들과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면서 미드필더 라인 앞뒤로 애매한 공간이 생기고 이 틈을 상대 이선 자원들이 선점할 때마다 위험한 장면이 연출된다. 오프사이드 트랩도 간격 조정이 매끄럽지 못해 한 명은 라인을 올리고 다른 한 명은 뒤에 남아있는 장면이 반복되며 직선적인 침투 한 번에 정면이 열리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반면 AS 모나코는 미나미노가 세컨드 라인 근처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 공간을 선점해 압박과 탈압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에이스라는 점이 눈에 띈다. 미나미노가 파포스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따내는 순간 발로군의 뒷공간 침투와 골로빈의 전진 패스가 한 번에 연결되면서 바로 슈팅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윙백까지 가세하면 파포스의 불안한 오프사이드 트랩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뒷공간 노출 구간으로 바뀌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 전반에는 파포스가 홈 2점을 바탕으로 라인을 어느 정도 올리며 맞불을 놓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세컨드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모나코의 전방 압박과 역습 전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파포스가 빌드업의 부담을 느끼며 긴 볼을 선택하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고, 이때 세컨드 볼 경합에서도 모나코 미드필더 라인이 조금씩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와 활동량에서 차이가 커지면서 모나코의 공격 템포는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 파포스의 수비 집중력은 떨어질 여지가 크다. 이 구간에서 미나미노가 다시 세컨드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포켓을 파고들고 발로군이 수비 배후를 물고 늘어지면 파포스의 수비 블록은 점점 라인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버티기만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골로비는 이런 상황에서 템포를 늦췄다가 다시 빠르게 전환하는 리듬 조절로 파포스 수비의 시선을 흔들며 박스 앞에서 중거리 슈팅이나 사이드 체인지 패스로 계속 위협을 가할 것이다. 결국 전술적인 완성도, 세컨드 라인 관리 능력, 벤치 뎁스까지 모두 합쳐보면 이 경기가 시간이 갈수록 AS 모나코 쪽으로 천천히 기울어지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 파포스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집중력으로 실점을 버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90분 내내 이 구조적인 약점을 숨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매치는 초기 몇 분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세컨드 라인 공간을 선점하는 미나미노와 전방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발로군을 보유한 AS 모나코 쪽으로 승부의 저울이 기울 수밖에 없는 구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핵심 포인트. 파포스는 세컨드 라인 수비수들의 위치 조정과 오프사이드 트랩 완성도가 떨어져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쉽게 열리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AS 모나코는 미나미노의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과 발로군의 뒷공간 침투, 골로빈의 전환 패스가 결합되며 바로 그 공간을 정밀하게 파고들 수 있는 전술적 무기를 갖춘 팀이다. 교체 카드와 활동량까지 포함하면 모나코의 스쿼드 뎁스가 우위에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과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파포스 수비 라인의 균열을 더 크게 벌릴 가능성이 높다. 세컨드 라인과 오프사이드 트랩의 불안, 그리고 벤치 뎁스 차이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파포스가 아니라 AS 모나코가 웃을 타이밍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3.11-27 UEFA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 토트넘 호스퍼. 이 경기는 양팀의 이름값만 보면 팽팽한 승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토트넘의 압박 타이밍 문제와 파리 생제르맹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맞부딪히는 매치다. 토트넘은 전방과 중원의 압박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는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내며 주도권을 가져오지만 조금만 타이밍이 엇갈리면 수비 라인의 간격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중앙에서 수비 밸런스가 자주 무너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이 틈을 상대 공격수들이 전진 드리블로 파고들면 박스 앞 공간이 한 번에 열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를 정면으로 노릴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바르콜라다. 바르콜라는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의 빈 공간에서 공을 받자마자 전진 드리블로 가속을 붙이는 스타일이라 토트넘처럼 간격이 벌어진 팀을 상대로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토트넘의 포백이 뒤로 물러나며 버티는 순간 바르콜라의 드리블과 덴벨레의 폭넓은 움직임이 겹치면서 양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흔들리고 결국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원에서는 파비안 루이스가 템포를 조율하며 좌우 전환을 책임지고 필요할 때는 직접 전진 패스를 찔러 넣어 토트넘 더블 볼란치 사이 간격을 시험할 것이다.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의 창의적인 움직임과 패스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앞선이 볼을 잃었을 때 주앙 팔리냐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수비 라인 전체가 넓게 찢어지는 위험한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히샬리송이 역습 상황에서 한 번 정도는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볼 점유와 진영 장악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전방 압박과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토트넘의 빌드업을 사이드로 몰아낸 뒤 역으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컨볼 경합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박스 앞에서 여러 차례 세컨 찬스 슈팅 기회를 만들며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토트넘이 경기 내내 높은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타이밍이 더 어긋나면서 라인 간격이 넓어지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며 토트넘 수비 블록을 꾸준히 흔들고 바르콜라의 전진 드리블과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장면이 누적될수록 홈팀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우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포인트. 토트넘은 압박 타이밍이 엇갈리며 수비 라인의 간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중앙 수비 밸런스가 자주 무너지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바르콜라의 전진 드리블과 덴벨레의 1대1 돌파,
파비안 루이스의 템포 조절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공략할 수 있는 전개 패턴을 갖추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토트넘의 압박 강도와 라인 유지력이 떨어지면 파리 생제르맹이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압박 타이밍과 라인 간격,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을 종합해보면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흐름을 잡고 토트넘을 몰아붙일 구도에 가깝다. 4.11-17 UEFA 챔피언스리그 리버풀 FC PSV 에인트호벤. 이번 경기는 이름값과 홈 구장만 보면 리버풀이 당연한 우위처럼 보이지만 최근 흐름과 전술적인 디테일을 놓고 보면 최대 이변 구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리버풀은 안필드에서조차 약체 노팅엄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패배하는 등 수비 조직이 완전히 뒤틀린 상태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수비 라인은 여전히 높게 올리지만 전방 압박의 강도와 타이밍은 예전 같지 않고 중원 보호도 느슨해지면서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되는 장면이 늘어났다. 에키티케와 살라, 소보슬러이가 전방에서 개별적으로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더라도 공을 빼앗긴 직후의 전환 수비가 느려지면서 상대에게 역습 레인을 그대로 내주는 패턴이 반복된다. 반면 아인트호벤은 에레디비지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라인 간격과 전환 속도가 잘 정돈된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해 온 팀이다. 스하우턴을 축으로 한 중원 삼각형이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시작하고 페리시치와 루번 반 본메리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번갈아 침투하면서 리버풀의 어지러운 수비 라인을 계속 두드릴 수 있다. 리버풀이 라인을 올려 압박을 시도하는 순간 아인트호벤은 짧은 패스로 1차 압박을 벗겨낸 뒤 곧바로 측면 공간으로 전환해 풀백 뒤를 파고드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리버풀 더블 볼란치가 라인 사이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하우턴이 그 틈으로 침투하거나 이선 자원이 자유롭게 슈팅 각도를 찾는 장면도 충분히 예상된다. 또한 아인트호벤은 리그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는 플랜을 성공시켜 온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리버풀의 불안한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노릴 여지가 있다. 리버풀이 홈 경기장의 분위기와 개별 선수들의 한 방으로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수비 불안과 조직력 붕괴를 생각하면 당연한 홈 승리라고 보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 특히 안필드에서 이미 약체를 상대로도 크게 무너졌다는 사실은 선수단과 팬 모두에게 심리적 타격을 남겼고 실점 장면이 반복될수록 조급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아인트호벤 입장에서는 에레디비지에서 쌓아온 조직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히려 부담 없이 이 원정을 치를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경기 초반만 잘 버티고 리버풀의 라인이 과도하게 올라선 타이밍을 노린다면 페리시치와 루번 반 본멜의 직선적인 침투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큰 이름의 픽클럽과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와 리그를 호령해 온 조직력의 팀이 얼마나 침착하게 균열을 파고드는지의 싸움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밸런스와 흐름만 놓고 보면 리버풀의 이름값보다 아인트호벤의 조직력이 더 신뢰할 만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그래서 이번 매치는 리버풀의 홈 경기라 하더라도 아인트호벤 역배 승리를 전제로 한 발상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 핵심 포인트. 리버풀은 최근 안필드에서조차 약체를 상대로 대량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수비 조직과 라인 간격이 심각하게 흔들린 상태다. 아인트호벤은 에레디비지에서 검증된 조직력과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리버풀의 불안한 빌드업과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릴 수 있는 팀이다. 현재 흐름과 심리, 수비 안정감을 모두 합산하면 빅네임의 홈 승리보다 조직력 좋은 원정팀의 이변 시나리오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름값과 구장만 보면 리버풀 쪽으로 기울어 보이지만 수비 붕괴와 조직력 차이를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아인트호벤 역배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구간이다. 5.11-17 UEFA 챔피언스리그 아스널 바이에른 뮌헨. 이 경기는 겉으로는 공격적인 두 팀의 맞대결이지만 실제 승부의 키는 수비 전환 구간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가깝다. 아스날은 요케레시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마두에케와 웨데꼬르가 연계에 가담하면서 전개 단계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다. 하지만 공을 잃는 순간 미드필더 라인이 한 박자 늦게 복귀하면서 중앙 블록이 비어버리는 구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세컨드 지역에서 상대에게 선제적으로 접근권을 내주고 두 번째 볼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곧바로 역습의 시동이 걸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리면 된다. 중원에서 공을 따내는 순간 케인이 살짝 내려와 볼을 끌어주고 올리세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면서 아스날 포백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공간을 정조준할 수 있다. 올리세는 좁은 공간에서 방향 전환과 패스 선택이 뛰어난 자원이기 때문에 아스날의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찾기 전에 그 틈을 연속적으로 찌를 가능성이 크다.
고레츠카가 이 타이밍에 박스 근처까지 동시 침투를 해주면 세컨드 슈팅과 컷백 마무리 상황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반면 아스날은 공격 시 풀백의 오버래핑과 8번들의 전진이 겹치면서 공을 잃었을 때 뒷공간 커버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들어간다. 그래서 바이에른이 압박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기만 해도 아스날은 빌드업에서 실수가 나오는 순간마다 미드필더 라인의 위치가 무너질 위험에 노출된다. 올리세가 중앙과 측면 사이 애매한 지점을 점령한 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거나 케인과의 연계를 선택하는 장면이 반복되면 아스날 포백은 점점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케인이 내려와 연결하고 다시 박스로 침투하며 마무리에 관여하는 시나리오까지 엮이면 아스날의 수비 조직은 재정비를 끝내기도 전에 큰 위기를 맞이할 확률이 높다. 아스날도 요케레시의 피지컬과 마두에케의 개인 돌파로 한 방을 노릴 수는 있지만 박스 앞 압박에서 밀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바이에른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아스날의 수비 전환 불안, vs 바이에른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라는 구조적 상성이 맞물리면서 중원과 중앙 블록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쪽이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올리세와 케인, 고레츠카의 조합이 아스날의 허리를 끊어내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핵심 포인트. 아스날은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중앙 블록이 비고 세컨드 지역에서 주도권을 잃는 구간이 뚜렷하다. 바이에른 미네는 케인의 연계와 올리세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 고레츠카의 박스 침투로 전환 상황에서 한 번에 박스 앞까지 파고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구조적 상성만 놓고 보면 아스날의 전환 불안과 바이에른의 중앙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맞물리면서 바이에른 쪽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아스날의 중앙 블록이 비는 그 짧은 순간을 올리세와 케인이 그대로 파고든다면 포백 수비 조직이 재정비되기도 전에 경기 흐름이 바이에른 쪽으로 완전히 기울 수 있다. 6.11-27 UFA 챔피언스리그 AT 마드리드 SC 인테르. 이 경기는 점유율과 전진 속도의 충돌, 그리고 3백D를 파고드는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르는 전형적인 매치업이다. 인터밀란은 볼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후방부터 차분하게 빌드업을 전개하려 하겠지만 전진 속도가 느려 상대 수비가 재정비할 시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AT 마드리드는 중원에서 볼을 따내는 즉시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알렉스 바에나를 중심으로 템포를 높여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볼을 끌고 나가는 전환 패턴을 준비해 올 것이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일선에서 수비 라인 앞뒤를 오가며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인터밀란 3백 사이 간격을 찢는 움직임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튀랑의 조합을 통해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노리겠지만 전진 속도가 늦어지는 순간마다 AT 마드리드 수비가 라인을 정리하고 블록을 다지는 시간을 벌게 된다. 그래서 인터밀란의 공격 장면은 볼을 오래 소유하지만 정작 상대 박스 근처에서는 촘촘한 블록을 상대로 좁은 공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답답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AT 마드리드는 이런 흐름을 노려 중원에서 세컨볼을 따내는 순간 곧바로 전방으로 찔러 넣고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알렉스 바에나가 템포를 한 단계 끌어올려 인터밀란 3백을 정면으로 흔들 수 있다. 3백은 수적으로는 안정감을 주지만 한번 정렬이 어긋나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 공간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전환 상황에서는 오히려 취약한 구조로 바뀔 수 있다. 특히 인터밀란처럼 전진 속도가 느린 팀은 공격에 나섰다가 공격이 막혀도 곧바로 압박을 이어가기보다는 한번 템포를 늦추고 라인을 맞추는 습관이 있어 빠른 역습을 가진 팀에게는 반복적으로 찬스를 내줄 수 있다. AT 마드리드는 홈에서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기보다는 인터밀란 빌드업을 중간 지점에서 받아내며 공을 따낸 순간마다 전환 속도 싸움으로 승부를 보려 할 가능성이 높다.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뒷공간으로 뛰어나가는 타이밍과 알렉스 바에나의 볼 운반 능력이 맞물리는 순간 3백은 옆으로 벌어진 간격과 뒤로 열리는 공간을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럼에도 인터밀란은 점유율과 라인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방식을 쉽게 버리지 않을 것이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환 속도를 무기로 삼는 AT 마드리드에게 더 많은 역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인터밀란의 움직임이 무거워지고 전개 속도가 더 느려진다면 AT 마드리드는 체력과 응집력을 바탕으로 세컨볼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며 빠른 전환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더 자주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볼을 오래 가지고 있는 쪽이 아니라 상대에게 숨고를 틈을 주지 않는 템포업과 전환 한 방으로 3백을 찢어버리는 쪽이 웃을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AT 마드리드는 인터밀란의 느린 전진 속도를 정면으로 파고들며 3백 수비 라인을 찢는 공격 패턴을 통해 경기 흐름과 스코어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핵심 포인트. 인터밀란은 볼 점유율은 높지만 전진 속도가 느려 상대 수비에게 라인을 재정비할 시간을 반복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다. AT 마드리드는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알렉스 바에나가 템포를 높여 순간적으로 볼을 끌고 나가는 전환 패턴으로 인터밀란 3백 수비 라인을 찢을 수 있는 전술적 상성을 보유하고 있다. 홈에서 전환 속도와 세컨볼 경쟁에서 앞서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점유율과 상관없이 AT 마드리드 쪽 득점 기대값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점유율과 이름값보다 템포업과 전환 한 방이 우선인 승부다. 이 경기는 AT 마드리드가 3백 뒷공간을 찢어내며 흐름을 끊어낼 타이밍에 더 가까운 매치업이다. 7.11-27 UEFA 챔피언스리그 올림피아코스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는 이름값부터 한쪽으로 쏠려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전환 상황의 미스와 중원 커버 타이밍이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올림피아코스는 홈에서 라인을 올려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겠지만 중앙 미드필더의 위치 교환이 매끄럽지 않아 전환 순간마다 커버가 늦는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나오는 순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에 넓은 공간이 생기고 이 구간을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이 가차없이 파고들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런 흐름에서 주드 벨링엄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 빠르게 침투하고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뒷공간을 파면서 상대 수비를 넓게 찢어 놓을 것이다.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내리면 엘카비의 지원이 부족해지고 라인을 올리면 레알 마드리드의 전환 한 방에 뒷공간을 내주는 딜레마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의 커버링이 느려지고 패스 미스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불안 요소가 있는 만큼 레알 마드리드의 역습 설계에는 최적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중원에서 볼을 따내는 즉시 벨링엄에게 첫 패스를 주고 그가 전진 드리블로 수비를 끌어당기는 사이에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동시에 침투하는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올림피아코스의 수비 간격이 더욱 벌어지면 박스 근처에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에게 결정적 찬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다.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 세트피스나 역습 한두 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90분 전체 흐름에서 전환 속도와 하프 스페이스 관리 능력의 격차는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 중반 이후에는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 추가골을 노리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된다.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 나간 상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전술 상성과 개인 기량을 감안하면 흐름은 원정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결국 이 경기는 올림피아코스의 중원 불안과 레알 마드리드의 전환 한 방이 맞부딪히는 승부이고 이 구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결정력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핵심 포인트. 올림피아코스는 중앙 미드필더의 위치 교환이 매끄럽지 않아 전환 상황에서 커버링이 늦고 패스 미스가 반복되는 구조적 불안을 안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드 벨링엄의 타이밍 좋은 침투와 음바페 비니시우스의 스프린트를 결합해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전환 패턴을 갖추고 있다. 전환 속도와 개인 기량, 하프 스페이스 침투 완성도를 종합하면 경기 흐름과 결과, 기대값은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명확히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환 상황의 미스와 중원 커버 타이밍,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의 완성도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한번 기세를 잡으면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8.11-27 UEFA 챔피언스리그 스포르팅 CP 클럽 브뮈. 이 경기는 스포르팅 리스본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과 클럽 브뮈의 헐거운 라인 간격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켄다가 중원에서 첫 방향 전환을 책임지고 곤살베스와 트링캉이 전진 타이밍을 맞추면서 점유와 전진을 동시에 추구한다. 켄다가 1차 압박을 한 번만 끊어내도 그 다음 패스는 곤살베스 발을 거쳐 곧바로 전방으로 연결되며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빠르게 점유하는 그림이 나온다. 트링캉은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드리블하며 클럽 브뮈의 포백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생기는 틈을 파고들고 왼발 기준 중거리 슈팅 각을 노릴 것이다. 클럽 브뮈는 전방 압박의 첫 라인 자체는 강하게 가져가지만 그 뒤를 받쳐주는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이 제때 끌어올려지지 못해 간격이 길게 벌어지는 약점을 반복해왔다. 그래서 상대가 한 번만 전방 압박을 벗겨내면 포백 앞에서 여유롭게 슈팅 자세를 잡을 수 있는 중거리 공간이 열리고 세컨볼 처리에서도 뒤늦게 반응하는 장면이 많았다. 스포르팅 리스본 입장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트링캉의 커트인과 곤살베스의 이선 합류 슈팅으로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포백이 한 번 라인을 올린 뒤에는 곤살베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 클럽 브뮈의 수비는 선택지 자체가 줄어드는 부담을 안게 된다.
클럽 브리에는 트레솔디와 포브스를 활용해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탈압박에 성공한 뒤 스포르팅 리스본의 전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역으로 뒷공간과 미드존을 내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바나켄의 세컨드 라인 침투와 세트피스 옵션은 항상 경계해야 할 요소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라인 간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비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원정팀의 압박 강도와 리커버리 속도가 떨어지면 스포르팅 리스본의 이선 자원들은 더 여유로운 슈팅 각과 패스 선택지를 확보하게 된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홈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전방 압박과 점유를 적절히 섞어가며 상대에게 실수 한 번을 강요한 뒤 이를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 브리에가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슈팅 볼륨과 위협 지수에서는 홈팀이 앞설 그림이 좀 더 자연스럽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팀이 중원에서의 압박 타이밍과 라인 간격을 더 잘 관리하느냐의 싸움이지만 구조적으로 정돈된 스포르팅 리스본이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전술 완성도와 홈 이점, 그리고 트링캉의 중거리 슈팅 위협까지 감안하면 경기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포르팅 리스본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핵심 포인트. 스포르팅 리스본은 켄다의 빌드업 조율과 곤살베스 트링캉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을 통해 중거리와 박스 안 마무리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팀이다. 클럽 브리에는 전방 압박의 첫 라인은 강하지만 뒷라인과의 간격 관리 실패로 포백 앞 중거리 슈팅 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홈 경기장에서 스포르팅 리스본이 전방 압박과 탈압박, 중거리 슈팅 루트를 모두 가져가는 만큼 기대값은 자연스럽게 홈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전방 압박의 강도보다 라인 간격 관리가 더 중요한 승부다. 이 매치는 하프 스페이스와 중거리 한 방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포르팅 리스본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